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남이 만든 그릇에 내 인생을 담지 마라. 지은이는 파입니다. 일본의 명문대 교토대학교 교양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세상이 정한 삶의 방식에 피로감을 느껴 퇴사했다. 백수가 된 후부터 마음 가는 대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독자들의 인기를 얻으며 금세 유명 블로거가 되었다. 저자는 지금까지 5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으며 쉐어하우스인 긱하우스를 운영하며 행복한 삶의 방식에 목마른 사람들을 일본 각지에서 끌어모으고 있다.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혼자서 여행을 떠날 것, 나를 위한 취미를 만들 것, 한 달에 1권 이상 책을 읽을 것, 외국어 하나는 배워둘 것, 재테크 지식을 쌓을 것, 트렌드를 놓치지 말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 노후를 위해 대비할 것 등등이다. 모두 좋은 말이긴 하다.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꼭 해야 할 일들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일까? 나도 사실은 꼭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산 적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남들이 하는 일은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어설프게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학업에 임했다. 엉겁결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 졸업도 하게 되었고 나름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도 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올 수 있었으나 직장에는 도무지 정이 붙지 않아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며 살아온 나에게 마음에 드는 도착지가 있을 리는 없었다.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던 나에게 어느 날 우연히 들려온 짐 캐리의 일화는 일종의 계시처럼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짐 캐리는 어린 시절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야 했다. 아버지가 실직한 상태였기에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이든 돈이 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던 짐 캐리의 아버지는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 꿈은 원래 배우였다. 하지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적어도 평범한 삶은 꾸려야 한다는 불안감에 배우의 꿈을 포기하고 회계사 일을 시작했지.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나를 봐라.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실직자 신세가 되었다.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하기 싫은 일을 해도 실패할 수가 있단다. 하기 싫은 일을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실패할 수 있다면 너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짐 캐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왕 실패할 거라면 배우로 실패해보자 라고 다짐했다. 짐 캐리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길어지는 무명 생활에 길거리에서 노숙하기도 했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어야 했던 적도 있었지만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하게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그리고 15년 뒤 주연을 맡은 3개의 영화가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그의 인생은 빛을 보게 되었다. 짐 캐리와 아버지의 일화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2가지 사실이 있다. 첫 번째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이고 2번째는 인생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짐 캐리의 일화를 접한 나는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 일에 힘을 쏟지 말자, 타인의 그릇에 내 인생을 맞추지 말자 라고 다짐하며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꼭 해야 할 일들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에만 집중하여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남들이 정한 기준에 쫓기지 않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살아가려면 짐 캐리처럼 결국 나 스스로 그 일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를 일일이 짚어봐야 한다.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바깥에 두는 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평가보다 나만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기.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기. 결국 행복한 삶이란 나만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정립한 후에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현대 사회에는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열심히 하는 자세를 부정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열심히 하지 않고도 해내는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 펄을 창시한 유명 프로그래머 레리 월은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다. 게으름, 조바심, 자만심은 프로그래머의 3대 미덕이다. 어째서 게으름이 미덕일 수 있는 걸까? 게으른 사람일수록 일을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일을 끝낼지 깊이 고민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은 모든 일을 성가시게 느껴 더 효율적인 방법을 떠올리려 한다. 바로 그때 새로운 발상이 만들어진다. 쿠르트 폰 함머슈타인 에쿠오르트라는 독일 장군은 이런 말을 남겼다. 유능하면서 게으른 자는 지휘관으로 삼아라. 유능하면서 부지런한 자는 참모로 삼아라. 무능하면서 게으른 자에게는 단순 반복 작업을 시켜라. 무능하면서 부지런한 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말라. 이 말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유능하면서 부지런한 자보다 유능하면서 게으른 자가 지휘관에 더 어울린다는 점이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다른 이에게 일을 맡기는 것에 서슴이 없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으니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으로서 적합하다. 부지런한 사람은 늘 바쁘게 움직인다. 실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서 늘 뭔가를 강박적으로 하는 것뿐일 수도 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마라. 피로는 중요한 감각이다. 잠시 쉬거나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좋다라고 외치는 몸의 신호인 것이다. 인생은 장기전이다. 피로를 느끼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겨울에는 춥다는 이유로, 여름에는 덥다는 이유로 하루를 조금 느슨하게 보내보자. 실제로 나는 겨울에 드러누워 지낸 날이 많은 해일수록 그 다음의 봄은 더 활기차게 보내곤 했다. 나는 피곤해 혹은 귀찮아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이유는 피로를 긍정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가장 크다. 그러나 실은 나 자신을 과장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내재해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 녀석은 구제불능에다가 이상한 놈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 그래야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걸 해줄 것이다 라든지 이 사람에게 맡겨보자 같은 헛된 기대를 품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품지 않아야 내 의지대로 행동하기가 편하다. 자칫하면 상대가 나를 낮춰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그런 시선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괜한 허세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보다 타인의 반감이나 질투를 사지 않는 게 이득이다. 명예보다 실리를 취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나를 얕잡아 보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 그들에게 내 존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떤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세계 속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이든 다른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기에 구제불능의 인간이든 신경 쓰지 말자.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면 점점 더 타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갈 뿐이다. 그저 자신이 스스로의 세계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을 향한 옳은 평가를 할 수 있으면 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유일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해주자. 수면의 힘은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의 작품으로 작가 본인이 등장하는 에세이 형식의 만화다. 출판사 파티에서 만화계의 거장 데즈카 오사무와 이시노모리 쇼타로를 만나 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데즈카 오사무와 이시노모리 쇼타로는 요즘 바빠서 매일 밤을 새웁니다. 전 철야 이틀째예요. 전 사흘째입니다. 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두 사람을 향해 미즈키 시게루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10시간은 꼭 잡니다. 잠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잠이야말로 장수와 행복의 원천이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잠에 대해 강조하는 미즈키의 말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화의 마지막 장은 다음과 같이 미즈키 시게루가 중얼거리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지. 실제로 데즈카 오사무와 이시노모리 쇼타로는 60세, 미즈키 시게루는 2015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잘 살고 싶다면 언제나 잠부터 잘 자자. 이른바 직접 하는 게 더 빨라 병에 걸린 사람을 종종 목격한다. 이유는 완벽주의자이거나 타인을 잘 믿지 못해서일 듯하다. 그러나 사소한 일은 혼자서도 해낼 수 있겠지만 큰일들은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구어낼 수 없다. 적당히 틀을 잡았다면 어느 단계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나누어 주도록 하자.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일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려다 보면 객관성을 잃게 된다.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더라도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이 있고 적성에 맞춰서 일을 분담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다. 다만 무턱대고 부탁한다고 해서 상대가 막바로 움직여주지 않을 수 있으니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다음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기억하자. 1. 낮은 자세로 부탁한다. 2. 도와주면 감사 인사를 한다. 3. 반대로 내가 뭔가 부탁받을 때는 최대한 받아들인다. 어느 날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게니치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보게 되었다. 인간이 바뀌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첫째, 시간 배분을 바꾼다. 둘째, 사는 곳을 바꾼다. 셋째, 교류하는 사람을 바꾼다. 인간은 이 3가지 요소로만 바뀔 수 있다. 가장 무의미한 게 바로 결의를 다진다라는 것이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사나 이직 등을 통해 과감하게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대대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일단 여행을 떠나서 잠깐이나마 자신의 환경을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사람은 무언가를 떠올릴 때 그때 내가 어디에 있었나와 같은 지리적인 조건에 상당히 좌우된다. 평소 도쿄에 있으면 도쿄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그 지역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외국에 나가면 일본에서 당연시했던 관습이 그저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통감하기도 한다. 사상가 아즈마 히로키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뭐든 알 수 있는 세상이지만 경험하기 위해 직접 가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실제 장소에 가서 발로 뛰며 경험하고 현실감 있는 체험을 얻어야 한다. 인간이 하는 말은 결국 모두 포지션 토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든다. 포지션 토크란 금융시장 등에서 자신의 위치에 유리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특정 사안에 대해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를 모두 통칭한다. 세상 만사는 어떤 위치에서 보는가라는 시선의 위치에 따라 둥글게도 모나게도 보이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토론과 언쟁이 발생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옳고 그름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100% 옳거나 100% 틀린 일이란 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의 성격과 버릇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어떤 의견을 지지할지가 달라질 뿐이다. 포지션 토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편파적이다, 이기적이다 같은 이미지를 주지만 결국 인간은 자기 위치를 기준으로 뭔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으므로 포지션 토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이의 존재를 긍정하는 태도와도 이어진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내게 보이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내게 안 보이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선명히 보일 수도 있다. 그저 서로 다른 입장들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관념을 버리면 된다. 각자 옳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이쪽이 옳고 저쪽은 틀렸다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는 쪽이 편한 건 사실이다. 내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다와 같은 성가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편한 길은 자신과 다른 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기에 빈곤한 미래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어떤 일로 대립이 생겼을 때는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거나 그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말고 상대도 나름의 논리와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편이 낫다. 어떻게든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타자에게 관용을 가져야 내 삶도 편해진다. 결국 성공이란 운과 타이밍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 속에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에 비해 진학과 취직에 유리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인간의 삶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타고난 환경에 책임을 돌리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의와 평등에 대해 깊이 연구한 학자 존 롤스는 노력조차
혜택받은 가정 환경의 산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노력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더욱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노력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경험을 쌓고 그로 인해 강한 의지를 갖는 것조차 타고난 유전자와 집안의 경제력,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은 재능이다. 우연히 잘 풀린 사람이 있다고 한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리한 환경을 노력만으로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성공한 몇몇 사례를 확대 재생산하여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지금 너의 문제는 모두 내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매우 인간적이지 못한 것이고 비합리적인 일이다. 큰 노력이 따랐다 해도 애초에 상황이 불리했다면 성공하는 것은 바늘구멍을 지나는 일과 같다. 그렇다면 왜 이 사회는 노력을 통해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여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걸까?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노력으로 거머쥐는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과 환경의 도움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저 자신의 노력만이 그 성공을 낳았다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 성공에 운과 환경이 작용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들에게 불편한 진실이다. 더불어 이 사회가 소수의 성공 신화를 널리 홍보하는 것은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함도 있다. 운과 환경으로 다른 결과를 내게 된 것이 전면에 드러난다면 그 불평등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내 책임은 50%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방식이다. 성공했을 때는 우연히 운이 좋아 잘 풀렸으니 감사하면 된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운이 나빠 그렇게 된 것뿐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자. 이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과거보다 인간관계를 맺기가 훨씬 쉬워졌다.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인간관계를 제한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애초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단점이 많다. 타인은 결코 바꿀 수 없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 그런 미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봐야 언젠가 분란이 발생할 뿐이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쓸데없이 관계에 맺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SNS에서 수천 명의 사람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허수에 불과하다. 로빈 던바라는 진화 생물학자가 제시한 설에 따르면 인간이 관계 맺을 수 있는 안정된 숫자는 평균 150명 정도라고 한다. 이를 던바의 수라고 한다. 던바의 수는 인간과 유사한 영장류를 조사한 결과 대뇌 신피질의 두께와 그 동물의 군집수가 비례한다는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자료이다. 즉, 대뇌 신피질 두께를 보면 인간은 최근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일생에서 평균 150명 정도의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삶에 적응되어 뇌 역시 그 수준의 집단 생활에 최적화되었다는 뜻이다. 유전자가 변화하려면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이 걸린다. 핵심은 인간의 뇌 사양이 수많은 사람과 일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현대 사회를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기 주변에 대략 150명 남짓되는 사람들과의 인연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착실히 맺어가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을 꾸리는 생물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애착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그런 애착이 이상하게 뒤틀리면 다른 집단을 향한 반감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타 집단을 향한 반감을 떠올리면 나는 늘 초등학생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왠지 옆 학교 아이들을 경계했다. 옆 동네에 가면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중학교에 진학하며 옆 학교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그 친구들과 한 교실에서 지내며 내가 가졌던 두려움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또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아이들과도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한데 섞이면서 다시금 불편함이 사라졌지만 말이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일본을 넘어선 다른 지역,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대입해도 결국 마찬가지일 것이다. 낯선 집단의 경계심을 느끼는 것은 생물로서의 본능이다. 하지만 실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을 한 명 한 명 만나다 보면 그런 허술한 선입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깨닫게 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내 편이라는 구분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러 온다면 지구인 모두가 동포처럼 느껴질 것이다. 멀리 떨어진 국가보다 인접국 간의 관계가 더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을 예로 들면 중국과 한국에 배타적인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꽤 있다. 나는 태국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태국인들 중에서도 인접국인 베트남과 인도 사람을 보면 멸시와 경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웃 나라로 서로 면해 있다 보면 실제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 문화와 인종에 있어서 언뜻 보기엔 우리와 닮았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에 위화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애초에 자기 옆 동네, 옆 지역의 사람들에게조차 경계심을 갖는 게 인간이라는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그들과 우리라는 허술한 묶음으로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익한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난 이제 틀렸어 라는 의식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 의식이란 게 대단한 건 아니다. 풀이 팍 죽어 뭐든 되는 일이 없어 죽고 싶어 같은 기분이 들 때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손발을 버둥거리거나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으아, 난 이제 틀렸어.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며 마구마구 소리를 치는 것이다. 정말로 눈앞에 희망이 사라져 끝없는 좌절에 빠져들 때 이 의식을 하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다듬을 수 있다. 인간은 감정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의 행동과 판단이 대부분 감정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만약 감정이 없으면 인간은 행동의 지침이나 어떤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앓는 소리를 하거나 불만을 내뱉거나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과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가 가끔 필요하다. 힘들어지면 참지 말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소리를 빽 지르며 손발을 버둥거려보자. 만화 꼬마 숙녀 치에를 보면 포장마차 라면 가게에서 초등학생 치에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는 장면이 있다. 인간에게 가장 괴로운 건
배고픔과 추위란다. 제 밥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머리에 제대로 된 생각이란 게 박히겠냐? 배고프다, 춥다, 이젠 죽고 싶다. 불행이란 이 순서로 오는 게다. 그러니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면 일단 뭔가 따뜻한 것을 먹거라. 주변에 죽을 것처럼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따뜻한 것을 먹여보자. 몸이 따뜻해지고 배가 든든해지면 대체로 힘이 나는 법이다. 보통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인생이 괴롭다고 생각한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거나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와 같은 기대와 집착이 많을수록 괴로움도 늘어난다. 그러니 되도록 기대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길이다. 모든 희망을 버리고 세상 만사를 포기한 채 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머릿속에서 이상을 부풀릴수록 이상과 현실의 간극으로 힘들어지니 최대한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해 망상을 부풀리지 말자는 뜻이다. 부처님의 일화 중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린 자식을 병으로 잃은 어머니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껏 죽은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집에서 양귀비 씨앗을 얻어오면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집을 전전했지만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은 집은 찾을 수 없었다. 조금 거칠게 요약하자면 부처의 가르침은 자식의 죽음이 슬픈 이유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무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든 갑작스럽게 죽기 마련이다.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아이는 죽을 리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이 세계다.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가족이 죽든 재난이 일어나든 그것은 세상의 정해진 이치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괴롭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픔을 느끼기 마련이고 열심히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억울하기 마련이다. 한편으로 모두가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란 생각도 든다. 주어진 비극을 인류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자연의 원시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좋게 바꿔나가겠다는 마음가짐도 살아가는 데는 응당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기대를 조금만 줄이고 상황을 수용하면 인생은 더욱 편해진다. 취미란 실질적으로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 행위 자체에 빠져드는 일이다. 그런 취미를 찾으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미국의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가 제안한 컨서머토리라는 개념이 있다. 컨서머토리라는 단어는 자기 만족적이라고 번역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컨서머토리의 반대말은 인스트루멘털이다. 번역하자면 도구적이 된다. 걷기를 예로 들면 목적지에 가기 위해 걷는 것이 인스트루멘탈이고 걷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 컨서머토리다. 지금은 빈곤해도 점차 성장해서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에는 인스트루멘털적인 행동 원리가 세상의 주류였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믿으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미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시대다.
현재를 희생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예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밝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츰 현재를 즐기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컨서머토리적인 행동 원리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가끔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생은 컨서머토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다. 생활 속에 컨서머토리적인 부분이 없으면 인간은 버티지 못한다. 애초에 인간은 거대한 대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다만 살아가는 일에 충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일은 어디에 도움이 될까 같은 복잡한 생각은 그만 멈춰라. 그저 순수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제때 그만두는 것도 능력이다. 독서를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꼼꼼히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책은 좀 더 멋대로 읽어도 되는 것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방식으로 책을 읽는다. 딱히 순서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책장을 휙휙 넘기며 궁금한 부분만 대충 읽고 곧장 책을 덮어도 상관이 없다. 지인 중에 소설은 대화문만 읽고 지문은 그냥 넘긴다라는 사람도 있었다. 책 한 권을 읽어서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만 만나도 충분히 본전을 건지는 셈이다. 읽지 않더라도 책장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 책이든 뭐든 규정된 사용법 같은 건 성실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 자기에게 편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자. 독서와 마찬가지로 술자리나 행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굳이 성실하게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 다른 일이 있다는 둥 적당한 구실을 대며 빠져나가면 그만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있는 상황 자체가 불편하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사일 경우에는 걸핏하면 중간에 빠져나간다. 자리를 뜨기 어려운 분위기일 때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나가는 기술도 자주 활용한다. 뭔가에 실패했을 때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이나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시간과 자원을 계속 투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되도록 빨리 털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투자가 아닌 인생의 모든 일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왠지 찜찜한 느낌이 들 땐 빠르게 빠져나오자.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 타성에 휩쓸리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 집어먹도록 하자. 조언은 적당히 흘려들어도 괜찮다. 어떤 블로거는 비판적인 댓글을 보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댓글창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고 내 블로그에 비판적인 댓글이 달려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더 재미있는 거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며 넘긴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남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힘들다는 걸 넘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아무리 나쁜 의견이라도 동조자가 나온다. 그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인류의 재미있는 점이고 다양한 의견의 충돌을 방에 누워서 볼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의 장점이다. 남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말한다. 내가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로 인해 실패를 겪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타인은 같은 인간이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감각을 가진
또 다른 생명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애초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고 가끔 소통이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상대가 나를 막무가내로 비난한다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 스스로가 뭔가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비율로 보면 사람의 말은 딱 절반 정도만 들어주면 된다. 남의 이야기는 적당하게 흘려듣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적당히 활용하자. 이 사람은 지나치게 공격적이지만 뭔가 힘든 일이 많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살자.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의 경험과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타인이 관여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은 단순히 토론이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외려 자신의 의견에 자신이 없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봐야 크게 얻는 것이 없다. 복잡한 논쟁이 될 것 같으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같은 애매모호한 말로 대응하자.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 녀석한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게 될 것이다. 살아가는데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지니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사상과 신념을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파탄을 맞이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라도 근본주의는 벽에 가로막히기 쉽다. 나만의 이상을 지니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만두거나 타협하는 적당함이 있는 쪽이 일이 더 잘 풀린다. 살면서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 사상이나 신념을 너무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라도 근본주의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기 쉽다. 이상을 갖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적당히가 있어야 일이 잘 풀리는 법이다. 내가 신경 쓰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주시하지 않는다. 남들은 내가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신발을 신든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욕망을 교묘하게 부추겨 어떻게든 물건을 사게 하는 기술이 무척 발달해 있다. 물건을 파는 프로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현혹한다. 그 상술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어느새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 내 시간과 공간을 잡아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000원짜리 물건을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10,000원짜리 물건을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려면 100,000원짜리 물건을 사야 한다. 평소 비싼 물건을 일상적으로 사는 생활은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평소 돈을 별로 쓰지 않으니 가끔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는 편의점에서 비싼 아이스크림을 산다거나 껌을 한 번에 2개 씹는 것만으로도 조금 사치를 부린 듯한 기분이 든다. 평소에 저렴한 물건들로 적당히 살아가다가 가끔 작은 사치를 누리는 삶이 더 효율적이다. 돈을 많이 쓰는 일에 익숙해지면 씀씀이는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소비의 크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다음은 인지 왜곡의 10가지 패턴이다. 1. 뭐 아니면 도. 조금 실수했을 뿐인데 이제는 전부 틀렸어 라고 생각한다. 2. 극단적인 일반화.
좋지 않은 일이 한 번 생겼을 뿐인데 난 항상 이래 라고 생각한다. 3. 마음의 필터.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나쁜 면만 눈에 들어온다. 4. 부정적 사고. 칭찬을 들어도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지 혹은 날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라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5. 논리의 비약. 타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근거 없이 나쁜 쪽으로 연관지어 생각한다. 6.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자신의 결점과 실수를 실제 이상으로 크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장점과 성공을 실제보다 작게 생각한다. 7. 감정적인 단정. 이렇게 불안하니 실패할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등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단정짓는다. 8. 땡땡해야 한다식 사고. 땡땡해야 한다, 땡땡해서는 안 된다 식으로 원리 원칙에만 집착해서 자신과 남을 초조하게 만든다. 9. 낙인 찍기. 난 글렀어 라는 식으로 멋대로 낙인을 찍어 단정 짓는다. 10. 그릇된 자기 책임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땐 전부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한다. 생각을 글로 옮긴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인식의 왜곡을 제거하면 생각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뀐다. 일기나 블로그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생각의 아웃풋 방법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마땅한 대화 상대가 없다면 인터넷에 글을 쓰면 된다. 어떻게든 엉킨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주의 자원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간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뜻한다. 인간의 주의 자원은 유한하다. 인간은 소유물이 많을수록 물건 하나하나에는 소홀해진다. 아무리 넓은 집을 가졌어도 인간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돈과 권력, 인간관계, 기업과 체험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무엇이든 넘치도록 갖고자 하면 전부 잃게 된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하나를 향한 애정과 감동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텅 빈 상태일 때 새로운 무언가를 얻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요가를 하는 지인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비법은 일단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숨을 내쉬는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 뭔가를 얻고 싶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 된다. 공간이 생기면 자연히 새로운 것이 그 안에 들어올 것이다. 더는 망설이지 말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보자. 대학 시절 기숙사 선배와 나눈 대화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정어리는 잔뜩 무리지어 헤엄치잖아. 그러다가 가끔 고래들이 와서 덥석 먹어버린대. 그때 잡아먹힌 녀석들은 죽고 잡아먹히지 않은 녀석들은 도망치지. 인생도 그런 거야. 잡아먹혀서 죽는 건 피할 길이 없고 또 거기에 의미 같은 것도 없어. 인간이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들 인생에 의미가 있기를 원하지만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모두 순간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지. 의미 따위를 떠올려 봐도 나중에 갖다 붙인 결과론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 깊이 생각하지 말고 멋대로 살아가면 돼. 일리 있네 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모든 일에 의미나 이유가 있기를 바라는 생물이지만 실제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인간이 나중에 갖다 붙이는 것일 뿐이다.
동식물과 똑같이 인간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면 우연한 계기로 죽는다. 단지 그뿐이다. 그런 게 인생이라면 이건 반드시 해야 해 라거나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같은 규칙에 속박당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는 그저 누군가가 빚어놓은 그릇일 뿐이다. 아마도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하는지를 찾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걸 찾아내는 것만이 내 인생을 내가 직접 빚는 일이 될 것이다. 나만의 인생 그릇을 나답게 빚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남이 만든 그릇에 내 인생을 담지 마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요지는 제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남이 만든 그릇에 내 인생을 담지 말라는 것이지요. 타인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대로 자기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사회 통념이나 상식적인 가치관을 거스르게 되더라도 그것이 범죄나 폐륜적인 악행이 아니라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도 살인, 절도, 폭력 등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일본 사람이 쓴 책이지만 한국도 일본처럼 집단주의 문화가 매우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된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면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단주의를 배격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집단주의의 효용보다는 폐해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자는 말입니다. 집단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개성보다는 집단성에 충실해야 좋다는 가치관이지요.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한국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지 무슨 음식을 먹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타인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할 법률이나 공공질서 혹은 필수적인 상식과 매너를 제외하고는 누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든 함부로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는 여럿이 식당에 갔을 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의아해한다고 하죠. 각자 먹고 싶은 걸 시켜서 먹으면 되는데 왜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대해서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불쾌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장님이 번거롭지 않게 혹은 계산하기 편하게 혹은 음식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문 메뉴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작은 예지만 삶의 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집단의 눈치를 많이 보며 선택합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눈치를 주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온갖 종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심리적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 발병률도 높고 행복도는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은근한 욕설이나 비난에 가깝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자유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쟁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차를 계속 몰고 다니다 보면 타이어에 바람이 점점 빠지는 것처럼 내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자유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성이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마치 뭔가 잘못되고 집단을 해치는 악당인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주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판단이지요. 집단주의를 다 버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주의와의 조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의 추세는 비록 단기적인 업다운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과 자유의 증진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어떤 가수가 있었습니다. 선량한 사회 풍속을 파괴한다고 큰 비난을 받았죠. 요즘 누가 미니스커트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 인권이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정의롭고 현명한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가 좀 더 개인주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개성과 자유를 만끽하며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큰 자원의 낭비일까요? 다름은 틀림이나 나쁨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름을 즐기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